한국이 우주 발사체를 만들었다고요?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자동차나 잘 만드는 나라가 로켓을 쏜다니. 솔직히 농담인 줄 알았죠. 저는 보잉에서 32년을 일한 베테랑 엔지니어입니다. 당연히 믿었습니다. 미국이 우주의 왕이라고. 영원히. 그런데 2년 후, 저는 한국 땅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민간 기업이 만든 로켓이 어둠을 뚫고 솟구치는 걸 목격하면서요. 180억 달러를 쓴 미국 SLS. 단 2조 원으로 해낸 한국 누리호. 일본 국회는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다. 그리고 보잉은 한국의 기술 자문을 요청하게 됩니다. 세계 항공우주 산업의 거인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워싱턴 DC의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글로벌 우주산업 포럼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과 우주기업의 CEO들이 모인 자리였죠. 록히드 마틴, 에어버스, 미쓰비시 중공업, 노스롭 그루먼. 이름만 들어도 우주산업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도 보잉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포럼장은 고급스러운 조명 아래 수백 개의 테이블이 배치돼 있었고 각국의 우주 전문가들이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영어와 프랑스어와 일본어가 뒤섞인 웅성거림. 그날 분위기는 자신감으로 넘쳤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우주 강대국들의 잔치였으니까요. 저는 커피를 한 잔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저 멀리 보였죠. 미국의 수도에서 열리는 우주 포럼이라니. 당연히 우리가 주인공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2년간 보잉에서 일하며 쌓아온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도 보잉 엔지니어셨습니다. 아폴로 시대부터 미국 우주 산업을 이끌어온 가문이죠. 우주는 미국의 영역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사 서비스 입찰 참여 기업 명단에 낯선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죠. 대체 한국이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제 옆에 앉은 동료 마이클이 킥킥거렸습니다. 사라, 저거 봤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뭘 팔러 온 거야? 설마 로켓을 판다는 건 아니겠지? 저도 피식 웃으며 대답했죠. 글쎄 삼성이나 현대 말하는 건가? 스마트폰이랑 차나 만드는 나라잖아. 맞아, 반도체랑 자동차는 인정하지만 우주 발사체라니. 농담도 심하지. 마이클이 명단을 다시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 참가비 내면 누구든 올 수 있으니까. 구경이나 하러 온 거겠지. 발표 순서에도 끼어 있던데.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우주 발사체를요? 우습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건 K-팝이 유행한다는 것, 삼성 스마트폰이 잘 팔린다는 것 정도였죠. 우주 기술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애초에 로켓 기술을 독자적으로 보유한 나라가 전 세계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때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야마모토 전무가 근처 테이블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요. 한국은 아직 나로우 트라우마도 못 벗었을 텐데. 2009년, 2010년 연속 실패했잖아. 다들 기억하지 않나?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마모토 전무가 와인잔을 흔들며 덧붙였죠. 게다가 그 로켓의 1단은 러시아제였지. 진짜 한국이 만든 건 거의 없었어. 2단 킥모터가 전부였다고. 핵심 기술은 전부 외국 거였지. 그러고도 2번이나 실패했어. 포럼장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나로호. 한국의 첫 우주 발사체. 실패의 역사. 그 단어만으로도 충분한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누군가가 박수까지 쳤죠. 분위기가 완전히 조롱 일색이 됐습니다. 야마모토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선언했습니다. 우리 일본은 이미 H2A로 47회 발사에 성공했어. 성공률 98%. 30년 넘는 독자 개발 역사가 있지. 1969년에 첫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야. 세계에서 4번째였지. 한국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나? 마이클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일본 말이 맞아. 아시아에서 우주 강국은 일본이지.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러게. 기술 격차가 최소 30년은 날 텐데. 저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우주 역사가 고작 20년인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
미국이 3턴 5호를 쏘던 1960년대에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겨우 일어나던 시절이었는데 우리와 경쟁한다고? 웃기는 소리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제 세계관이 무너지는 첫날이 될 줄은요. 몬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포럼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단상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발표 순서가 떴죠. 미국, 프랑스, 일본,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국. 한국 측 발표 순서가 왔을 때 포럼장의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호기심 반, 조롱 반.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옆 사람과 수군대고 있었죠. 진지하게 들을 사람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커피나 한 잔 더 마실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대단한 내용은 없을 테니까요. 단상에 한 여성이 올랐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김서연 상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사업본부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작은 체구의 담담한 표정.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기술 같은 건 없어 보였습니다. 목소리도 크지 않았고 제스처도 절제돼 있었죠. 솔직히 첫인상은 별로였어요. 이 사람이 세계 우주 강대국들 앞에서 뭘 할 수 있을까? 5분도 안 돼서 질문 세례에 당황하겠지. 저는 속으로 안쓰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잔인한 생각이었지만 솔직한 심정이었죠. 마이클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긴장한 것 같지 않아? 대단하네. 아니면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건가? 저는 어깨를 으쓱했죠. 글쎄, 곧 알게 되겠지. 일단 지켜보자고. 김서연 상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기술을 기반으로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그녀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프랑스 아리안 스페이스의 뒤봉 부사장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요.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떠 있었습니다. 잠깐요. 75톤급 엔진이라고 했습니까? 신뢰성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아리안 스페이스는 수십 년의 발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실적이 한국에 있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질문이라기보다 대놓은 조롱에 가까웠죠. 포럼장 곳곳에서 킥킥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대놓고 웃기도 했습니다. 야마모토 전무도 기다렸다는 듯 가세했습니다.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말했죠. 클러스터링 기술 말입니다. 엔진 여러 개를 묶어서 추력을 내는 기술이죠. 그거 우크라이나에서 기술 이전받은 거 아닙니까? 순수 독자 개발이라고 할 수 있나요? 심지어 우리 보잉의 한 임원도 끼어들었습니다. 리처드 왓슨, 우주사업부 부사장이었죠. 그는 팔짱을 끼고 비스듬히 앉아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죠. 나루호 때 말입니다. 러시아 1단 엔진 없이 한국이 뭘 했죠? 한국이 만든 건 2단 킥모터뿐이었잖아요. 그게 불과 10년 전입니다. 10년 만에 대체 뭘 했다는 겁니까? 포럼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방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노골적인 무시, 모욕에 가까웠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했죠. 한국이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저조차 약간의 연민을 느꼈을 정도니까요. 저 여자 얼굴이 빨개지겠군. 이런 자리에 왜 온 걸까? 차라리 조용히 돌아가는 게 나을 텐데. 국제 무대의 냉혹함을 모르는 건 아닐 테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김서연 상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띠고 있었죠. 도발에 흔들리기는커녕 마치 이 상황을 예상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여유로운 표정이 오히려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뭔가를 단단히 준비해온 사람의 눈빛이었죠. 무대 위에서 그녀만 다른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포럼장의 웃음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오늘 모든 의문의 숫자로 답하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 순간 뭔가 달라졌습니다. 포럼장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죠. 무언가 시작되려는 느낌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누리호 기술 사양 및 개발 현황. 깔끔한 그래프와 표가 나란히 배치돼 있었습니다. 파란색과 흰색으로 정돈된 디자인이었죠. 전문적이긴 했지만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저는 펜을 들 생각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대단할 게 뭐가 있겠어. 한국이 만든 로켓이라니.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마이클도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죠. 관심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들 시간 때우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김서연 상무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누리호는 75톤급 액체 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해서 1단에 배치했습니다. 총 추력 300톤입니다. 뒤봉 부사장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300톤? 나쁘지 않지만 대단할 것도 없다는 표정이었죠. 아리안 5 로켓은 부스터 포함 총 추력이 1300톤이 넘으니까요. 저도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중형 발사체 수준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에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개발 비용 비교 그래프가 화면에 떴습니다. 막대 그래프의 높이 차이가 한눈에 들어왔죠. 한국의 막대가 유독 짧았습니다. 무슨 오류인가 싶을 정도로요. 개발비는 2조 원입니다. 미화로 약 15억 달러 정도죠. 포럼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뒤봉 부사장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15억 달러요? 농담입니까? 뒤봉 부사장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야마모토 전무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H3 로켓은 2060억 엔입니다. 약 20억 달러가 들었죠. 김서연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비교입니다. 그리고 미국 SLS 로켓의 경우를 말씀드리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SLS는 우리 보잉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였으니까요. 마이클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제발 그 얘기는 하지 말아줘. SLS는 지금까지 18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1회 발사 비용만 41억 달러에 달하죠. 미 하원 청문회에서 공개된 나사 내부 감사 자료입니다. 포럼장이 웅성거렸습니다. 180억 달러. 한국의 120배가 넘는 금액.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SLS는 예산 초과와 일정 지연의 대명사였죠. 의회 청문회에서 망신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옆에 앉은 리처드 왓슨 부사장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개발 기간은 12년입니다. 2010년에 시작해서 2022년에 첫 위성 발사에 성공했죠. 숫자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127회 연소 시험, 84회 통합 연소 시험, 연소 동기와 오차 0.003초. 스크린에 정밀한 데이터가 빼곡히 나열됐습니다. 하나하나가 검증된 수치였죠. 0.003초.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입니다. 4기의 엔진이 거의 완벽하게 동시에 작동한다는 의미죠. 저도 모르게 펜을 들었습니다. 뭔가 기록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참석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까지 스마트폰만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스크린에 집중하고 있었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포럼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상무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2022년 2차 발사 성공, 2023년 3차 발사 성공. 이건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입니다. 마이클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사라, 저거 진짜야? 연속 성공이 그렇게 어려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속 발사 성공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기술력뿐 아니라 품질 관리, 시스템 안정성, 팀워크까지 모든 게 맞아떨어져야 가능하니까요.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포럼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웃음이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긴장감으로 팽팽해졌죠.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야마모토 전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일본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잠깐만요. H3 로켓과 직접 비교해 보시죠. 일본도 비슷한 수준의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했습니다. 단순히 예산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술의 깊이가 다릅니다. 도발이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 H3는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10년 넘게 야심차게 준비한 차세대 주력 로켓이었으니까요. 에리9 엔진은 일본이 자랑하는 최신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팽창식 블리드 사이클이라는 혁신적인 방식을 채택했죠. 하지만 김서연 상무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마침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H3대 누리호 성능 비교, 태양동 기궤도 투입 능력, 페이로드 중량, 발사 비용, 개발 기간, 항목별로 빼곡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야마모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여러 항목에서 누리호가 호각이거나 심지어 우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발사 비용 대비 성능에서 누리호가 명확히 앞서 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서연 상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H3 로켓은 2023년 3월 첫 발사에서 실패했습니다. 2단 엔진이 점화되지 않아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기체 파괴 명령이 내려졌죠.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직접 발표한 공개 정보입니다. 포럼장에 탄식이 터졌습니다. 곳곳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야마모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일본 우주개발의 치욕이었습니다. 2060억엔 약 2조 원을 투자하고도 첫 발사에서 처참하게 실패한 겁니다. 기체에 탑재된 지구관측 위성 다이치 3호도 함께 바다로 추락했죠. 그 위성만 수백억 원짜리였습니다. 반면 누리호는 2차, 3차 연속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말이죠. 인도 우주연구기구의 라비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립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인상적인 성과입니다. 우리 인도도 찬드라얀 계획을 진행하면서 느꼈지만 연속 발사 성공은 기술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의 완성도를 의미하죠. 품질 관리, 공정 표준화, 팀워크까지 모든 요소가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 아시아의 우주 강국은 당연히 일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H2A 로켓의 성공 신화, 30년 넘는 발사체 개발 역사.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뭐지? 야마모토 전무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자료를 뒤적거리고 있었죠. 그의 옆에 앉은 미쓰비시 직원들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워싱턴의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5억 달러. 연속 발사 성공. 0.003초의 동기화 오차. 숫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마이클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평소에 자신만만한 모습이 사라져 있었죠. 그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라, 어떻게 생각해? 저거 조작 아니야? 저렇게 적은 예산으로 저런 성능이 진짜 가능한 거야? 저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죠. 글쎄 근데 숫자는 거짓말을 못하잖아. 공개된 데이터야. 나사 감사 자료까지 인용했고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표정이었죠. 그래도 뭔가 이상해. 한국이 저 정도 기술력이 있다고? 말이 안 되잖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말이 안 돼? 삼성 반도체는 인텔을 앞섰잖아. 현대차는 토요타랑 경쟁하고 조선업은 세계 1위야. 마이클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달라. 우주기술은 차원이 다르다고. 미국이 수십 년 쌓아온 거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수십 년이 문제인 것 같아. 우린 너무 오래된 방식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 마이클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어차피 우리 SLS가 압도적이니까. 130톤 페이로드야. 달 탐사용 초대형 발사체라고. 누리호랑은 급이 다르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 척하고 있었죠. SLS의 현실을요. 우리 내부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말하기 어려웠죠. 언론에서도 조심스럽게 다루는 주제였으니까요. 일정 지연. 2017년 발사 예정이었던 것이 2022년까지 밀렸습니다. 무려 5년이나 늦어진 거죠. 비용 초과. 원래 예상의 3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됐습니다. 의회 청문회에서 망신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180억 달러를 쓰고도 겨우 첫 발사에 성공한 게 2022년이었습니다. 그것도 우주왕복선 시절의 RS-25 엔진을 재활용해서요. 아이러니하죠.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 새 엔진을 만들 돈이 없어서 30년 된 중고 엔진을 재활용했습니다. 셔틀 퇴역하면서 남은 엔진들이요. 하나당 수천만 달러짜리 엔진을 일회용으로 바다에 버리면서요. 그런데 한국은 2조 원으로 처음부터 새로 만들었다고요. 완전히 새로운 엔진을요. 리처드 왓슨 부사장이 저쪽 구석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아마 본사에 보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로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겠죠.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냉전 시대, 소련의 스푸트니크에 충격받은 미국이 아폴로 계획을 시작했을 때 아버지는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셨죠. 우리가 최고야. 미국이 세계를 이끄는 거야. 불가능은 없어.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턴 5호 로켓을 만들 때 F1 엔진 개발에 참여하셨죠.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 엔진이었습니다. 690톤의 추력, 5기를 묶어서 3,400톤의 추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인간을 달에 보냈죠. 그런데 아버지라면 지금 뭐라고 하셨을까요? 살아. 진짜 실력은 인정해야 한다. 그게 미국의 자존심이야. 배울 건 배우는 거지. 맞습니다. 냉전 시대에도 미국은 소련 기술을 분석하고 배웠습니다. 스푸트니크 충격 이후 미국이 달에 먼저 갈 수 있었던 건 경쟁자를 인정하고 더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적을 무시하면 지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스페이스X에 밀렸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그 괴짜 회사예요. 처음에는 다들 비웃었죠. 민간 기업이 로켓을 만든다고? 농담도 심하지. 하지만 팰컨 9의 재사용 로켓 기술 앞에서 우리 SLS는 공룡처럼 보였습니다. 스페이스X는 6,200만 달러의 로켓을 쏩니다. 우리 SLS는 41억 달러예요. 66배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까지 불편한 자각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180억 달러를 쓰는 동안 한국은 2조 원으로 해냈다고? 마이클이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우린 달에 갔잖아. 아폴로 11호, 닐 암스트롱.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50년 전 얘기야, 마이클. 아버지 세대의 영광이라고. 우리 세대는 뭘 했어? 마이클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 SLS 만들었잖아. 그것도 대단한 업적이라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80억 달러 들여서 한국은 2조 원에 했는데 그게 효율적인 거야? 마이클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대답할 수 없었죠. 우리는 그냥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습니다. 미국의 상징. 하지만 지금 그 탑이 조금 작아 보였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포럼장의 분위기가 오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죠. 참석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손에 든 채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들. 모두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오전에 본 숫자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15억 달러. 연속 발사 성공. 0.003초 동기화 오차. 그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였죠. 김서연 상무가 다시 단상에 섰습니다.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해왔다는 확신. 포럼장 전체가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두가 궁금해했죠.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몇 가지 흥미로운 참고 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문서가 떴습니다. 일본어였습니다. 포럼장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죠. 일본 경제산업성의 내부 보고서라고 했습니다. 문서 상단에 찍힌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공식 문서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이건 2023년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입수했습니다. 야마모토 전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 표정이었죠. 저도 긴장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 문서라니. 이건 예상 못한 전개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올지 두려웠습니다. 김서연 상무가 문서의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한국 누리호의 클러스터링 안정성은 H3 개발에 참고할 가치가 있음. 특히 4기 엔진의 추력 동기화 기술은 우리 연구진이 직면한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순간 포럼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웅성거림이 폭발했죠. 일본 정부 문서에서 한국 기술을 참고하라고?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여기저기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마모토 전무가 급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잠깐요. 그건 맥락이 다릅니다. 단순히 비교 분석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걸 느꼈을 겁니다. 불편한 침묵이 흘렀죠. 김서연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새로운 문서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이번엔 일본 국회 속기록이었습니다. 공식 문서.
부정할 수 없는 기록. 국회의사당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일본 국회 우주기본법 청문회 속기록입니다. 2023년 7월 회의록이죠. 김서연 상무가 해당 부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또박또박. 한 글자도 놓치지 않게. 한국 누리호의 2단 엔진 제점화 기술은 우리 H3 개발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럼장이 완전히 술렁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일본 국회에서 한국 기술을 참고하자고 했다고, 일본 정부가 공식 석상에서 한국이 앞서 있다고 인정했다고,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야마모토 전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죠. 옆에 앉은 일본 대표단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김서연 상무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아시아의 우주 강국은 당연히 일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H2A 로켓의 성공 신화, 30년 넘는 발사체 개발 역사, 1969년에 첫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 그게 상식이었죠. 그런데 그 일본이 한국한테 배운다고요? 마이클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사라, 이거 실화야? 일본이 진짜 저런 말을 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믿기 어려워. 근데 국회 속기록이잖아. 공식 문서야.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쳤다. 세상이 변하고 있어.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세션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이미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전무는 어느새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 말 없이 사라졌죠. 미쓰비시 직원 몇 명만 남아서 난처한 표정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하던 그들이었는데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았죠. 누구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일본 우주기술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서연 상무가 마지막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포럼장은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뭔가 더 큰일이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김서연 상무의 표정을 봤습니다. 아직 뭔가 남아있다는 눈빛이었죠.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었던 겁니다.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공유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이메일 한 통이 떴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보잉 우주사업부 명의. 제가 속한 부서에서 보낸 공식 서한이었습니다. 날짜는 3개월 전.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건 뭐지? 왜 저게 여기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에 받은 이메일입니다. 보잉 우주사업부에서 보내온 공식 서한이죠. 누리호 엔진 제어 시스템 기술 교류를 희망한다는 내용입니다. 포럼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건 제가 몰랐던 메일이었습니다. 상층부에서만 진행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 부서에서 보낸 것이었죠. 공식 레터헤드가 찍혀 있었으니까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마이클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사라, 저거 우리 회사에서 보낸 거야? 진짜야?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아, 저건 우리 부서 공식 레터헤드야. 틀림없어. 마이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보잉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니. 우리가 한국한테 기술을 배우겠다고 연락한 거야? 이건 정말 충격이야. 믿을 수가 없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선가 탄성이 터졌습니다. 보잉이 한국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말도 안 돼. 세계 최고의 항공우주기업이?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죠. 미국의 보잉이? 세계 항공우주 산업의 거인이 한국한테 기술을 배우겠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 충격에 빠진 눈빛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려는 듯이. 김서연 상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에서 보낸 공식 서한입니다. 클러스터링 기술 협력을 제안하는 내용이죠. 또 다른 이메일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ESA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이번엔 유럽까지. 미국도 유럽도 한국의 기술을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제 상사 리처드 왓슨이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비공개였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포럼장 전체가 그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2년간 미국 우주산업에서 일하면서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굴욕? 아니었습니다. 그건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에. 자동차나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었던 그 나라에. 우리가 배우고 싶다고 먼저 연락했던 겁니다. 세션이 끝난 뒤에도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곳곳에서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방금 들은 것들을 확인하려는 거겠죠. 저는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32년간 품어온 확신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일단 일어서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이크를 요청했습니다. 발언해도 될까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럼장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는 사라 미첼입니다. 보잉 우주사업부에서 32년간 일했습니다. 32년간 저는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폴로 계획, 우주왕복선, 국제우주정거장. 미국이 이끌고 세계가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 편견이 깨졌습니다. 포럼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아버지도 보잉 엔지니어셨습니다. 냉전 시대에 소련과 경쟁하며 미국의 우주 패권을 만든 세대셨죠.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사라, 진짜 실력은 인정해야 한다. 그게 진정한 자존심이야.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성끌었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미쓰비시 직원들도 마지못해 손뼉을 쳤습니다. 세션이 완전히 끝난 후 김서연 상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사실을 인정한 것뿐입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함께 일해보고 싶습니다. 진심이에요. 김서연 상무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우주는 혼자 가는 곳이 아니니까요. 함께 가시죠. 2025년 11월 27일 새벽. 2년 후.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 통제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11월의 한국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통제실 안은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민간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을 총괄한 최초의 발사였습니다. 2022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 300여 개 협력사와 함께 만든 로켓이었죠.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역사적 순간. 대한민국 뉴스페이스 시대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서연 상무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긴장되냐고 물었더니 그녀가 웃었습니다. 우리 팀을 믿는다고 했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통제실의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집중됐습니다. 10, 9, 8, 7, 6, 5, 4, 3, 2 엔진 점화, 26, 새벽 1시 13분. 어둠을 뚫고 붉은 화염이 솟구쳤습니다. 야간 발사 특유의 장엄함. 한밤의 하늘을 가르는 불기둥. 저는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122초 만에 1단 분리, 263초에 2단 분리, 발사 18분 25초 만에 임무 완수, 새벽 1시 55분, 남극 세종기지와 첫 교신 성공, 위성 분리 확인, 통제실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2년간 미국만이 최고라고 믿었던 제가 이제 한국의 우주 개발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김서연 상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목표는 2030년대 달 탐사예요. 한국인을 달에 보내는 거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함께하고 싶군요. 김서연 상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물론이죠. 우주는 혼자 가는 곳이 아니니까요. 2조 원으로 시작한 도전. 비웃음 속에서 키운 기술. 세계가 인정한 실력. 작은 나라가 큰 꿈을 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곳에서 시작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달입니다. 저는 그 여정에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2조 원으로 시작한 이 도전은 이제 대한민국이 우주로 뻗어나가는 첫걸음일 뿐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기술을 배우러 오는 우주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자동차나 만들던 나라가 아니라 인류의 우주 지도를 다시 그리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누리호와 함께 달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 남겨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모여 다음 세대에게 우주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